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드림입니다.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우리들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심화학습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9꼭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노찬성과 에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화학습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비평을 통해서 소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된 심화학습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차근차근 간추려서 설명할 테니까 집에서 재택 학습하는 학생이나 학교에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학생들 또는 좀 더 집중해서 혼자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급하게 올렸습니다. 잘 듣고 이번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3문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밝혔듯이 역사는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의 사실적인 기록임에 비하여 문학은 충분히 있음직한 사건의 기록이다. 즉, 있음직한 허구의 세계가 소설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허구의 세계도 사실과 무관한 것은 아니며 현실 세계의 경험이나 사실을 토대로 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실의 재현이기 때문에 사실을 정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설은 그 특성으로 보아 주관적 감동의 표출인 시의 경우처럼 순수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건축과 같이 인물, 사건, 장소를 구조적 기본 요소로 하여 쌓아 올린 허구적인 서사 문예이다. 즉,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 의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완결되는 허구적인 한 세계의 계획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군지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흔쾌히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안다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죠. 플라톤도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쓴 시학에 보면 문학과 역사와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사와 문학을 비교한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사는 특정한 시간, 장소, 사람에서 일어난 사실의 기록이다 라는 얘기고요. 문학은 그것에 비해서 있음직한 사건의 기록이다. 뭔가를 써 넣은 것,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문학은 허구, 즉 픽션이라고 하는 거죠. 만들어진 이야기다.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소설 쓰냐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현실이라는 것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문학과 소설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영을 해준 허구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사실적일 수도 있고요. 사실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기 때문에 그냥 느끼고 지나가지만 소설이라는 잘 짜여진 문학을 통해서 자기가 놓쳤던 감정들, 잊고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소설은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을 재현하면서 더 잘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소설을 건축에다 비유했는데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지붕은 삼각형으로 그리라고 통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 먼저 그려라. 이렇게 얘기된 것 같더라고요. 집을 이렇게 그리시고 어떤 사람은 문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그리기도 하고 또 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고 뭐 길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이라는 예술 양식은 기반부터 다져야 되겠죠. 기초공사라고 하나요? 기반부터 다져서 우리가 소설에서 배경을 튼튼히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토대를 해서 뭔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또 사건을 얹습니다. 이렇게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얹어져서 맨 위에 아마 작가가 나타내려고 하는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설을 선축에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화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인물이 이 사건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사건에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것이다라는 것에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현실이
소설에서 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음직하게 느껴지는 것을 개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좀 더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허구이지만 아주 잘 짜여진 집이 되어야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하고 읽을만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짜여진 소설에 대해서는 와, 진짜 나 그런 적 있었어. 진짜 옆에서 일어나는 일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역사와 문학에 대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소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당시의 소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지금의 소설과 같은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한 시기가 19세기 개화기로서 그 역사는 매우 짧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 고소설론에 의하면 개화기 이전의 소설은 보다 광범한 범위에서 잡다한 문장까지 통틀어서 일컬었다고 하였으며 식자층에게 소설이 환영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무엇보다도 소설의 오랜 관습이 되다시피 한 금기의 파기는 전통적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거부감을 자초하기에 좋겠다. 전통화된 사회적 금기, 이를터면 남녀관계나 신분과 관련된 전통적 규범이나 모랄에 대한 비난이나 파괴는 소설 문학이 즐겨 다루는 소재요, 소설 문학을 성장케 한 식량이기도 했다. 만약에 소설이 부단한 자기 갱신을 할 수 없었고 또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벌써 전에 독자에게 버림받아 해체되고 말았을 것이다. 한국 고소설론에 의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설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설이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아마 소설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한자를 보면 조그만 얘기야. 아주 조그만 얘기. 한자로 보면 유교에서 중시 여기는 대도와는 좀 대조가 됩니다. 유식한 사람, 지식인, 유학자들, 학자들은 이런 쬐끄만 얘기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소설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소설이나 본다든지 학자로서 학문을 연구해야지 소설 나부랭이나 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잡다한 문장까지 통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설을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가담 항어, 도청 도설, 잔 총소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즉 길거리에 오고 가다 듣는 이야기들. 도청도설, 떠다니는 길거리에 떠다니는 얘기들. 즉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누가 어땠다더라. 그 다음에 그게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건너가면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뭐 불행하게 됐다더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뭘 캐갖고 아주 행복하게 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길거리에 떠돌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게다가 글을 쓰지 않았을 때는 구비문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들이 유형화돼서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길에서 주워 들은 얘기, 그리고 잔총소화라는 얘기는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라 수스러기 같은 소리들, 잡다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소설을 비하시키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소설이 얘기한 금기의 파기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금기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된 것이 금기잖아요. 소설은 왜 금기를 없앴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현실에서 어렵게 살면서 세상에서 전해들은 얘기들이 많은 그런 글자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질서에 도전하는 것,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남녀 관계, 신분과 관련된 전통적 규범, 도덕성 이런 것들을 소설 문학들은 자주 파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양전 같은 경우도 남녀 관계라든가 신분 관계라든가 지키지 않고 청춘 남녀가 스스로 짝을 찾았다든지, 그리고 퇴기의 딸이지만 정실 부인이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금지된 일이거든요. 그런 신분 사회에서의 금지를 꿈꾸는, 그게 바로 소설이고요. 춘향전 같은 작품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력을 지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해져서 하나의 정형화되었다는 얘기는
이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 됐다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세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설은 아주 작은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관습적인 금기에 대해서 파괴를 하면서 독자층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소설의 주제는 계속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단한 자기 갱신이라고 한다면 문체적인 측면, 문체가 개혁이 됐고요. 양식적인 측면, 그리고 주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장르가 오늘날도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경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소설의 3요소로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을 꼽잖아요. 배경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 했다는 것인지 현실감이 없어져요. 이 구체성을 주어야 사람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상상하고 전개를 시키는 것에 몰입할 수 있죠. 자, 때와 장소는 이야기의 구성과 진행에 구체성을 부여합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야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가 나오는 거죠. 서사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펼쳐서 말하는 게 서사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인 사실이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서사, 이것은 팩트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때의 시간과 공간은 어떤 일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즉 실제의 공간을 뜻합니다. 역사 문제에서 우리가 항상 다루는 게 누가 했나, 언제 했나, 어디서 했나, 그래서 어느 대전은 어디서 일어났나, 몇 년도에 일어났나, 이런 거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했나, 이게 역사적 지식이잖아요. 이러한 역사적 서사는 이미 일어난 것에 기초하여 그 사실을 재현하고 전달한다. 그렇지만 소설과 같은 허구적인 서사는, 그래서 반대 개념이 여기 나왔죠. 역사적 서사에 비해서 허구적 서사라고 하는 것, 소설은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인물을 만들어서 어떤 행위를 꾸며내죠. 그 행위에 시간과 공간의 구체성을 부여합니다. 허구적 서사의 시간과 공간은 실제의 때와 장소가 아니라 가공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즉 만들어진 곳이죠. 동네 이름도 짓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는 그 동네 이름이 행복동이었잖아요. 행복동이라는 얘기는 행복해야 될 동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낙원구 행복동이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배경, 물론 만들어진 동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을 보면 그 동네 이름은 원미동이에요. 원미동,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그런 식으로 이름을 꾸며냅니다. 이 공간은 실제가 아니라 가공이라는 거죠. 서구적 서사에서 이야기 내용에 실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공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실제일처럼 꾸미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문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형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화 과정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고 인물에 대해서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묘사해주는 이런 것들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예술에서도 형상화는 이루어집니다. 미술에서 고독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란색을 사용한다든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을 계속 그려 넣었다든지, 음악에서 현대인들의 불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으로 불협화음을 막 넣어서 작곡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형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느낌이 전달되도록 하는 모습을 부여하는 것이 형상화죠. 서사를 나누었어요. 역사적 서사와 허구적 서사. 물론 허구적 서사가 소설, 문학이 되겠고요. 일어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있음직한 일, 그럴듯한 일, 이런 것들에 바로 문학의 개연성이 있는 거고,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형상화를 한다는 것이죠.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간과 공간이 서사에선 꼭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현대라는 복잡한 시대의 소설은 대립의 구조, 즉 닫힘과 열림, 그리고 상징 공간의 인식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상황적인 공간의 중심에 나타나는 것이 방의 이미지다. 그래서 현대 소설에서 방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현대에는 발전과 성장의 표상인 도시가 개발되었지만, 그래서 현대라는 사회는 일단 발전하고 성장했다라는 그것을 상징하는 도시가 있다는 거죠. 이와 반대로 통제와 고립의 표상도 발생을 한다. 왜냐하면 마냥 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대조되는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방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통제되고 고립된 지역으로서 자주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상징 공간을 설정하고 그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의 조건을 상정하는 것은 두 개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제약된 현실을 제시하는 현실 효과로서의 의미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 때 어느 블록에 구획지어진다는 뜻이죠. 제약된 현실. 그래서 찬성이는 어느 방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넓은 고속도로, 환한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지만 거기는 얘 방이 아니고 아주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환하고 사람으로 붐비고 먹을 것과 살 것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것과 달리 찬성이가 사는 집은 외딴 곳이고 조용하고 어두컴컴하고 사람이 없죠. 이렇게 대립되는 구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효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다른 하나는 그로부터 해방 내지 열림 상태의 원망,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런 고독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려고 하죠. 찬성이는 낮에 방에서 놀기보다는 휴게소에 가서 사람들 구경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 그 고립된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자, 자유로운 상태를 원망하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속박된 세계라는 공간적 대조를 필요로 하는 역설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속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를 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자유로움을 희망한다. 그리고 방이라는 것이 구획이 지어져 있지만 그 방에서 상상을 하고 나가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방이 꼭 고립의 그 자체로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 공간을 해석할 때 발전의 표상일 수도 있지만 그 발전의 표상인 대형 문구점 이런 데서도 발전 속에 지불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죠. 그러면 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발전의 공간일 수 있지만 소외와 통제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동물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락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발전과 혜택의 상징이 되겠지만 거기서 안락사를 치를 비용이 없다면 그것을 제공받지 못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의 이미지 꼭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